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1,710명 나왔습니다. 국내 발생 1,662명, 해외 발생 48명입니다. 수도권에서 1,114명, 비수도권에서 548명이 나오면서 수도권의 발생 비율 조금 높아졌습니다. 67%로 집계가 됐고요. 사망자가 4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는 모두 2,089명, 위중증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14명이 늘면서 누적 299명입니다. 자, 교수님, 오늘 지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예, 이제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한 4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숫자는 증가하지 않았는데 아마 수, 목, 금, 토 내일까지도 이런 경향이 지속이 되다가 주말에는 다소 줄어들었다가 다음 주 수, 목, 금, 토에는 하향 완전화보다는 좀 더 나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오히려 2,000명 고지대로 향하는 방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도 위중증 환자가 하루 만에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사망자도 최근에 사망이 가장 많이 일어난 날이 4명이 거의 최대치인데요. 며칠 전에도 4명, 그러니까 그제도 4명, 오늘도 4명, 이렇게 4명 좀 많이 나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특히 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사망자 중에는 젊은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이 주의를 기울여야 될 점입니다. 게다가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에서 1.4 사이에 이르고요. 감염 경로를 모르는 것은 이미 30%를 넘어서서 거의 아마 35% 정도에 육박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산세가 끊기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비율로 볼 때는 비수도권이 한 일주일 전에 비해서 다소 줄기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수가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비율은 수도권이 좀 더 늘고 비수도권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확진자 수로는 여전히 비수도권에도 확진자 수는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확진은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표상으로는 여전히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지 못하게 될 경우, 즉 계속 악화될 경우에는 2학기 개학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맞닥뜨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이 불씨를 꺼뜨려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모든 분들의 동참이 적극적으로 필요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20, 30대 사망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40대 사망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이제 서울 영등포구에 살고 있는 아직까지는 특정한 기저질환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40대 남성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검사를 기다리다가 상황이 악화되어서 심장이 일단 멈췄고 그리고 나서 뭐 손을 쓰지 못하고 급사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에 굉장히 안타까운 게 두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나서 검사 결과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급사를 하는 상황도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좀 20대나 30대나 40대 시청자들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119 구급대원들이 어쨌든 간에 이제 심장이 멈춰가지고 지금 뭐 돌아가실지 말지 지금 막 긴급한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코로나19 이 격리병상에 있는 병원 20곳에 연락을 했는데 다 환자가 차 있어서 우리 병원은 못 받습니다. 못 받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제대로 찾지 못한 상태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죠. 20대, 30대, 40대의 경우에도 드물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 안타까운 일 당하신 분처럼 코로나19 확진 판정 받기도 전에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가지고 급사에 이르는 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른 하나는 또 이분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순차적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아서 잠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분류가 되어가지고 병원으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아직까지는 병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줍니다. 근데 이분처럼 뭔가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가지고 급격하게 처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당장 근처에 있는 병원들이 다 환자가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처치가 늦어져서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심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검사 결과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이제 상황이 악화되었을 경우에는 보통의 병원의 응급실에 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이러려고 하면은 이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환자로서 긴급해야 응급실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검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보통의 병원의 응급실은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코로나 전담병원에까지 그 전담병원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해당이. 네네. 그러는데 이제 방금 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병원이 차서 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상황이 너무 빨리 악화되어 가지고 급사를 하는 상황을 맞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20대냐, 30대냐, 40대냐, 연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이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 국민, 특히 20, 30대 연령층에서 이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당분간은 이런 심각한 상황이 지속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2달만 참으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8월, 9월 정도가 되면은 20대, 30대, 40대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오늘 그 계획을 방역 당국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8월, 9월 2달만 좀 바짝 참아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도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또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지금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8월, 9월만 참으면 될까요, 교수님? 저는 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백신 접종을 대규모로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8월 하순부터 백신 접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 공급만 된다고 하면은 예전에 보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하루에 100만 명 접종이 가능하거든요. 또 최대 200만 명까지 우리가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00만 명이라고 하더라도 8월 하순부터 하더라도 9월 말까지면은 충분히 다 1,700만 명 접종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점, 이 고비, 이 짧은 기간, 이 기간만 우리가 잘 건너면은 될 것 같으니까 인내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거기에다가 생각이 또 백신 대량 접종을 하면은 그 백신 대량 접종의 효과 때문에 방역 상황이 조금 느슨해도 그러니까 방역 수칙을 사람들이 조금 지키지 않더라도 확진 환자 추이가 좀 억제되는 효과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다 그러면 방금 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부터 20대, 30대, 40대 1,700만 명에 대한 본격적인 대량 접종이 시작이 되면은 사실 우리가 참아야 되는 시간은 한 8월 정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기만 조금 참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희망적인 메시지가 잘 지켜지려면 백신 물량이나 여러 가지 협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게 잘 지켜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 고비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백신 접종 현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는 이제 34만 명이 새로 1차 접종을 했고요. 그래서 총 1,872만 명이 이제 한 번이라도 백신 접종을 해서 인구 대비 36.5% 정도가 백신 접종을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50대 접종이 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이번 주에 이어서. 그러면 다음 주말 정도가 되면은 40%대에 거의 가까워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자, 그 인구 대비 36.5%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좀 사소하게 궁금증을 여쭤보면 이 인구 대비 36.5%라는 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 대비 36.5%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통계를 보면은 이제 어떤 나라는 전체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을 이야기하는 나라도 있고요.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대상인 성인들 중에서 백신을 한 번 맞은 사람이 몇 %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애초에 카운트할 때부터 18세 이상의 백신 접종 대상 인구뿐만 아니라 아직 지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8세 미만의 인구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카운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36.5%는 우리나라 인구 5,100만 명 전체 대비 36.5%가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에 정부가 18세에서 49세 연령층을 포함한 8월 백신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18세부터 49세까지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백신 접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서 지금 순차적으로 그리고 어떤 백신을 놓을지를 이제 오늘 오후 2시 10분에 발표를 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20대, 30대, 40대를 포함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이 1,700만 명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40대 후반, 40대 초반, 30대 후반, 30대 초반, 20대 후반, 20대 초반 이런 식의 순서대로 네, 나이 순대로. 장유에서죠. 그러니까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접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질병관리청에서 이미 아이디어를 이야기한 것처럼 40대 이하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1,700만 명은 한꺼번에 선착순에 의해서 접종을 하는 걸 고민을 할지 그걸 정해가지고 예. 발표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방역 당국에서는 방역 당국에서 1차적으로는 20대, 30대, 40대는 연령 구분 없이 접종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다 보면은 시스템 부하 같은 기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청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할지를 놓고서 마지막까지 고심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20대, 30대, 40대는 어떤 백신으로 접종을 네. 할 가능성이 큰지도 관심이 많으실 것 아닙니까? 일단 방역당국은 화이자를 주로 하고 그리고 일부는 모더나로 이렇게 백업을 한다라는 네.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한 물량은 일단 서류상으로는 충분하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월 말부터 9월까지 접종해야 될 분들이 1,700만 명, 그러니까 3,400만 회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들어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 8월에만 2,900만 회분이 들어올 예정이고 9월에는 4,200만 회분이 예. 추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예정된 물량만 제대로 확보가 된다면 지금 백신 접종에 예정되어 있는 1,700만 명 접종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물량입니다. 예. 8월 한 달 동안 이 일정이 차근차근 잘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접종 예약부터 여러 가지 과정들이요. 그런가 하면은 질병청이 임신부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그 계획을 8월 중에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임상시험이 임신부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졌습니까? 아니요, 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는데 이제 일부는 이제 아주 적은 데이터는 아마 이스라엘 데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아주 제한적으로 임신부에게 투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데이터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임신부들에 대한 임상시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는 뭐 검토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검토를 한다는 것과 실제 시행한다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도 임신부들이 물어오는 경우에는 저는 권장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째 하나는 임신부는 고위험군이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임신부가 고위험인 이유는 이분들이 잘 감염이 되어서 고위험이거나 또는 감염이 되어서 중증으로 빠져서 위험군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임신부는 태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면역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임신부인 경우에는 첫째, 감염이 잘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감염이 되어도 경정에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는데 어쨌거나 감염이 되고 나면은 그 감염을 이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치료를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태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맞추면은 임신부가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임신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태아가 손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약에 있어서 임신부는 언제나 고위험군에 속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고위험군이지 임신부가 다른 비임신부에 비해서 감염이 잘 된다거나 감염이 되었을 때 위중증으로 빠진다거나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만에 하나 감염이 되었을 때는 태아와 임신부 모두를 이제 임상적으로 처치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고위험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뭘 모르느냐 하면 백신이
산모 더하기 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만일에 임신부가 비임신부에 비해서 감염이 잘 되고 또 감염이 되자마자 중증으로 빠지고 이러면은 다소 백신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고 하더라도 임신부가 접종을 할 동기가 충분하겠죠, 이게. 그러는데 말씀드린 대로 임신부가 위험에도 빠지지 않고 위중증에도 빠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아직까지 데이터가 없어서 안전한가 하는 거를 임신부에 대해서 또 태아에 대해서 안전한가 하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한다? 이거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런 걸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임신부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을 더 기다려야 되고 더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고서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덧붙여가지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1년 7개월 동안의 유행 기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곳곳에서 임신부 감염 사례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임신부라고 해서 특별히 더 위험에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임신부 감염 사례가 있었지만은 병원에서 태아에게 안전이 어느 정도로 검증된 대증 치료만으로 대부분 다 컨디션을 회복해가지고 완치가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설 교수님께서 예. 이런 상황인데 굳이 검증이 되지 않은 그리고 만회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임신부 백신 접종을 진행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이제 회의를 표하시는 것이죠.